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다 보니 사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제 유일한 힐링이 바로 여기 사연들을 듣는 거랍니다.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은혜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금수만도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바로 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을 겪었답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제가 어릴 적엔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다른 집안은 보통 아빠들이 문제라는데 저희 집은 엄마가 문제였습니다. 엄만 다른 것보다 무속 신앙에 엄청나게 빠져 계셨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다 싶으면 바로 무당에게 달려가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엄마가 정성을 들인다며 과일이고 음식이고 잔뜩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빤 엄청나게 뜯어말렸지만 엄마 무속신앙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셨죠. 정말 집안 곳곳에 부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빠가 없는 사이에 집에 그 무당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두 분이 하는 대화를 방에서 들으며 어린 나이지만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휴, 이번에 남편이 승진할 거라고 하는데 진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승진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조상이 노하셨어, 조상이. 조상이 노하셨는데 승진이고 뭐고 되겠어? 그것보다 이번에 구슬하지 않으면 네 남편 저 세상 가게 생겼어. 네? 저 세상이요? 아, 그럼 이걸 어쩌죠? 그래도 나름 제사라고 꼬박꼬박 잘 지냈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이래서 한 번씩은 크게 풀어줘야 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여태껏 봐온 정도 있으니 싸게 해줄게. 구판 치르는데 한두 푼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이번에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나 딱 재료비만 받을 테니까 1,000만 원만 준비해. 1,000만 원이요?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럼 1,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애 아빠 괜찮은 거죠? 그럼 조상님들 풀어주면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장담해. 그렇게 엄만 결국 1,000만 원짜리 구슬하겠다며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아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밝혀진 사실은 그 점쟁이가 진짜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죠. 여태껏 그 사람에게 바친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는데 엄만 사기꾼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아빤 모든 걸 용서하셨고요. 왜냐하면 엄만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만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밥도 물도 드시지 않고 기운 없이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아빤 눈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어? 애들도 좀 생각해야지.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일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 제발 좀 날 봐서라도 애들을 봐서라도 좀 정신 차려봐. 어? 당신도 나 바보 같지? 바보같이 홀라당 넘어가긴 하고 한심하고 그렇지? 그런 소리가 어딨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당해? 여보, 지나간 건 잊고 제발 좀 정신 차려봐. 나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래. 애들하고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제발 당신이 정신 좀 차려봐. 그렇게 아빠가 눈물로 애원하고 빈 덕분인지 엄만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뒤론 엄마도 아빠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사실 그전보단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재기하기 위해
두 분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 덕분에 저희 집 상황도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부부구나. 전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부부가 함께 이겨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와 남동생은 대학을 나와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아빠는 성실하고 근면한 게 최고라고 말을 종종 하셨는데요. 아빠의 말을 따라 저 역시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한 남자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며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이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나이도 저보다 많았지만 생각하는 것도 성숙하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점이 전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1년여간 한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숙, 남편 이렇게 4식구였고 처음엔 시부모님도 온화하시고 점잖으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절반 지원을 해주시고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너무나 행복하게 치러지다 보니 탄탄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시숙은 말 그대로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결혼에 대해선 전혀 뜻이 없으셨고 시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완강하셨어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시숙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휴, 내가 네 시숙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있다지만 언젠간 우리도 떠날 사람인데 그래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저렇게 완강하니 어쩌면 좋니? 아주버님은 아예 결혼 생각이 없으시대요? 남편 말론 그래도 예전엔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래, 예전엔 그랬었지. 니들이 잘 살아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면 쟤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나중에 결혼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겠지. 이렇게 시숙이 독신주의다 보니 시부모님은 유독 절 예뻐하고 챙겨주셨어요. 누군간 시댁 식구들과 여행은 아예 꿈도 안 꾼다고 하지만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 여행도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동남아에 여행 갔을 때도 시모는 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까 이런 호강은 못 받겠거니 했었는데 역시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에이, 멀려 어머님.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일정만 괜찮으면 좀 길게 여행하면 좋을 텐데 다음엔 더 길게 여행 가요. 그래, 그래. 우리야 니들이 같이 여행 가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주변에 보면 누가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가니? 너처럼 잘하는 며느리 세상에 없다 정말. 고마워. 시부모님뿐 아니라 남편도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쓸데없이 돈을 쓰거나 낭비하는 일도 없었고 항상 저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퇴근하면 저에게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당신은 언제 퇴근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저번에 그때 먹었던 수육 좀 포장해서 갈까? 당신 그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거기 웨이팅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 괜찮아. 그냥 오늘 집에서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거 먹으면 되지. 에이, 당신 힘든데 무슨 요리를 하려고 그래. 내가 얼른 가서 기다려서 사갈 테니까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우리 오늘 막걸리도 한잔 하자. 그렇게 남편은 제가 무심코 한 얘기도 지나치는 법 없이 섬세하게 챙겨주는 그런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습니다. 신혼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서 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모의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 육아 때문에 엄청나게 트러블이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시모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이거 소독은 하고 쓰는 거니? 애 입에 다 닿으면 이거 다 세균 덩어리인데 소독을 하고 사용하는 거 맞지? 너 그냥 쓰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님. 다 소독하고 있고 옷이며 뭐며 다 분류해서 따로 세탁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네가 뭐 육아를 해봤어야 알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건데. 너희 엄만 멀리 사니까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번거로도 여기 오는 거야. 내가 그래도 육아를 해봤잖니. 다 너한테 도움되라고 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주변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먼 곳에서 오시니 피곤하시잖아요. 아유, 됐다. 뭐니 주변에 물어봐봤자? 다들 고만고만 이제 애 낳고 키우는 사람들일 텐데 뭘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내 말대로만 하면 우리 아들들처럼 잘 클 거다. 그때부터 시모는 뭐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길 바라셨습니다. 특히나 남편 관련해선 자신의 말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시모는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저희 집에 오지 남편이 혼자 있을 땐 저희 집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 타지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원래도 주말이고 평일이고 시모가 집에 오던 터라 점심은 알아서 먹었겠거니 생각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나 결혼식 끝나서 친구들이랑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아마 집에 가면 저녁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점심은 먹었어? 어,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었어. 저녁에 당신 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시켜 먹긴 또 귀찮고 말이야. 시켜 먹다니 왜? 오늘 어머님 안 오셨어? 어제 온다고 하셨는데. 아, 당신 집에 없다고 하니까 안 오신대. 네, 말 그대로 시모는 저 없이 저희 집에 가면 아들 밥도 챙겨줘야 하고 손주도 자신이 봐야 할 것 같으니 남편만 있을 땐 아예 집에 안 온 거였습니다. 그걸 딱 느끼고 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황당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복직을 하고선 그나마 시모와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자주 보는 건 아니니 전보다 스트레스는 덜했죠. 그렇지만 트러블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모는 남편을 엄청 끔찍하게 아꼈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 앞으로 맛있는 음식은 죄다 몰아놓고 제 앞엔 나물, 김치만 놓아두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남편이 민망해서 음식을 골고루 펼쳐놓으면 시모는 섭섭해 하셨고요. 아니, 왜 앞에 두고 먹으면 편한 걸 자꾸 음식을 펼쳐놔. 엄마가 오늘 너 먹이려고 아침부터 장 보고 애써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많이 먹고 가. 안 그래도 마누라가 밖에서 일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줄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이 사람도 먹어야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먹어? 왜 못 먹어? 팔독인데 팔 뻗어서 먹으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너나 먹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이렇게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영양 보충해야지. 얼마나 부실하면 살이 이렇게 쏙 빠지니? 어머님, 저 사람 요즘 살 뺀다고 운동해서 살 빠진 거예요. 얼마나 밥을 열심히 먹는데요. 여보, 그치? 요즘 내가 너무 잘 먹여서 살찐 것 같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맞아. 엄마,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 알잖아. 하나를 해도 엄청 잘하는 거. 내가 우리 와이프 요리 먹고 살이 벌써 10kg나 쪘다니까. 이젠 좀 빼야 돼.
이렇게 남편이 말하면 시모는 그날 하루 종일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사실 하도 시모가 남편을 아끼는 투로 얘기를 하길래 전 첫째보다 둘째를 더 예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아주버님보다 당신을 더 아끼는 것 같아. 맨날 시댁 가면 당신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난리시고, 옆에 아주버님은 같이 있어도 무덤덤한데 당신한테만 유독 그러시잖아. 에이, 아니야. 엄마 갑자기 저러시는 거야. 예전에 나 쳐다도 안 봤어. 맨날 형 챙기느라고 바빴지 뭐. 근데 나 결혼하고 나서 아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저러시는 것 같아. 남편도 의아할 정도로 시모는 남편을 정말 애틋하게 챙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일부러 제 앞에서 저러는 건가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육아도 하고 일도 하면서 결혼 생활을 5년 정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한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해 출근할 땐 무슨 어디 끌려가는 것 마냥 죽을 상을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시댁에선 저희에게 갑자기 한 가지 욕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숙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어요. 독신주의였던 시숙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당장 저희 집을 구할 때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에 네 형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알지? 그래도 제일 맞인데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해준 돈 이제 좀 빼줘라. 뭐? 엄마, 그걸 어떻게 지금 그냥 달라고 해? 그 돈 빼려면 우리가 대출 받아서 줘야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절대 안 돼. 어떻게 줬다가 빼서. 안 돼. 아이, 그래도 네 형 장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넌 둘째고 네 형이 첫째인데 당연히 첫째한테 뭐라도 더 해줘야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무리 첫째라도 순서는 지켜야지. 우리가 먼저 결혼했고 이미 받았으면 끝이야. 끝. 그거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 엄마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어렸을 때부터 형만 챙기고 형만 좋아하고 엄마가 형 어차피 독신주의니까 결혼 안 한다고 우리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 근데 그걸 뺏어가면 어떡해? 사실 그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엔 시모와 남편 사이가 돈독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모한테 저렇게 화를 내니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었어요. 솔직히 돈 때문에 시모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도 전 불편하고 신경 쓰였는데 차라리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그냥 돌려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절대 줄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며칠을 계속 그러는 걸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어? 여기 좀 앉아보라고. 요즘 왜 그래? 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머님이랑도 계속 싸우고. 뭐야, 무슨 일인데?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러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아침부터 한숨에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다녀? 뭔데? 무슨 일인데? 말이라도 해야 같이 고민을 하지.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봐. 뭐야? 아, 그게 사실은, 여보, 진짜 화 안 낼 거지? 진짜 뭐라고 안 할 거지? 뭐야? 내가 뭐 화낼 일이야? 뭔데?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여보 있잖아. 그게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사실은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실적 채우려고 투자를 좀 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 실적 낮은 사람들부터 자르더라고. 연봉도 삭감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급한 마음에 실적 올리려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야. 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미리 상의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아, 그럼 그 돈 투자해서 어떻게 됐는데? 다시 되돌릴 순 있는 거야? 아니, 그게 투자한 것도 손해를 봐서 절반도 못 받을 것 같아. 뭐라고? 절반? 도대체 어쩌라고 그런 짓을 했어? 우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있는 거라곤 고작 집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거든? 10% 더해서 물어준다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다 물어주려면 이 집 아예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전 너무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인들과 한 계약 때문에 저흰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그 후로 남편은 연봉 조정이 되면서 전보다 훨씬 낮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저희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죠. 그래도 천만 다행인지 뭔지 시숙은 돌연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틀어졌는지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숙이 결혼을 안 하게 되니 시모는 더 이상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다시 우리 둘째 아들 그러면서 애틋한 아들 바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위긴 이렇게 넘긴다 해도 당장 빚도 산더미에 해결해야 할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은 결국 처분을 해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양가 부모님께 각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전 저희 부모님께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백서방이 이번에 투자를 하다가 뭘 잘못해서 손해를 크게 봤나 봐. 물어줘야 할 돈도 있고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뭐? 뭘 얼마나 잘못해서 손해를 그렇게까지 크게 봐. 집 처분하면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갈 자금은 있는 거니? 몰라. 뭔 생각으로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지 자금 원룸이라도 가든지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집 구할 만큼 대출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몇 년은 고생해야지. 에휴, 애도 있는데 어쩌려고. 자그 원룸에서 셋이서 어떻게 사냐. 친정 부모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셨어요. 저 역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잘 버티고 이겨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친정 아빠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니들 집은 구하고 있니? 요즘 집값도 장난이 아니라던데 그래 어떻게 하고 있어? 아직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알아보고 있어. 아무래도 월세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월세? 매달 나가는 거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러지 말고 아빠가 전세금 줄 테니까 그걸로 전세 구해봐. 못해도 방 몇 개는 있어야지. 니들 둘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있는데. 전세금? 아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유, 괜찮아. 다시 잘 벌면 돼. 요즘은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 아빠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우리 손주도 생각해야지. 아빤 노후 자금으로 뒀던 돈을 저희 전세금으로 쓰라며 내놓은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정말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일을 하시고 아끼셨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해도 아빤 기어코 저희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백서방, 원래 젊었을 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걸세.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는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힘든 일 겪을 수도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꼭 갚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버님께 돈 꼭 갚을게요. 그래, 갚아야지. 나 그냥 주는 거 아닐세.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잘 갚으라고 집 해주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흰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신식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친정 부모님 덕분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딱 이사를 오던 날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는데 시모가 집 여기저기를 훑어보더니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넌 참 좋겠다, 좋겠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다 살아보고 말이야. 니들 그렇게 돈 못 준다 하더니만 여기 이사 오려고 그랬던 거구나. 집이 참 깔끔하고 좋네. 아들, 역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풀릴 줄 알았어. 누구 아들인데? 어? 엄마, 그치? 집 좋지? 저기 엄마, 일단 가서 앉아서 밥부터 먹자, 밥. 딱 보니 남편은 시댁에 자기 때문에 지금 빚이 산더미고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걸 아예 말조차 안 꺼낸 것 같았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전 당장이라도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엄청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집에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형도 파혼하고 우리 집 상황이 좀 어지럽잖아. 근데 내가 또 돈을 날렸다고 해봐.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쓰러지셔. 어? 내가 상황 보면서 얘기할 거야. 오늘만, 오늘만 좀 참아줘. 어떻게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어떻게 참아?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지. 제발 여보, 제발 한 번만. 요즘 엄마 고혈압에 머리 어지럽다고 난리셔. 이러다 쓰러지시면 나 진짜 못 살아. 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나중에 해명할게. 애타게 사정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그날은 이사도 하고 좋은 날이니 한번 넘어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별탈 없이 집들이가 끝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 뒤로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아끼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그 의지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저희한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형이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나 알아왔다고 하더라고. 친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프랜차이즈식으로 매장을 낸다고 하던데 니들이 좀 도와주면 어떠니? 한 2천 정도만 투자금으로 있으면 된다는데. 어머님, 저희 그 정도 여유는 없어요. 요즘 저희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래도 네 아주버님 불쌍하지도 않니? 니들이야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산다지만 네 아주버님은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데 호랩이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줘. 어? 둘이서 버는데 2천만 원도 못 해줘? 어머님 안 돼요.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여유가 없어요. 진짜로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럴 여유가 왜 없어? 니들 여기도 이사 왔으면서 니들만 잘 살면 다야? 가족도 생각을 해야지, 가족도. 뭐 니들만 가족이고 시댁은 가족도 아니야? 너무한다 정말. 전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했고 시모는 너무나 서운해하시며 가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시모의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태도도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휴일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보고 있었고 전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한테 핸드폰을 쥐어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핸드폰 영상을 보다가 문자가 와서 화면이 안 보이니
핸드폰을 들고서 저에게 달려오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애도 안 보고 핸드폰이나 쥐어주다니 정말 기가 찼는데 더 기가 찬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핸드폰에 딱 떠 있는 문자를 보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방으로 달려가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얼른 일어나 봐. 얼른 일어나 보라고. 이거, 이거 문자 뭐야? 이게 지금 뭐야? 뭐? 아유,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뭔데? 투덜대며 핸드폰을 받아든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왜 남의 핸드폰을 그렇게 봐?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게 뭐가 별거 아니야? 대출 상환? 이게 뭔데? 최근에 받은 대출이던데 이게 뭐냐고. 솔직하게 말 안 해? 뭔데? 진짜 제대로 말해봐. 이게 뭐냐고. 아, 그게 그 형 사업하는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대출 받아줬어. 뭐,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어머님한테 내가 안 된다고 한 거 못 들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아니, 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형이 제발 부탁한다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일단 이장 꼬박꼬박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알아보니까 그 사업 괜찮더라고. 그게 지금 말이야? 우리 상황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아주버님 사업을 도와줘? 이 집도 우리 돈 한 푼 안 들어간 거 몰라? 어? 몇 천이 없어가지고 우리 진짜 원룸에 살 뻔한 거 모르냐고. 알아. 아는데. 아휴, 알겠어. 나 형한테 꼬박꼬박 받을게. 안 되면 가서 독촉이라도 해가지고 받을 테니까 제발 좀 진정해. 또다시 사고를 친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매일같이 저한테 빌고 또 빌더라고요. 그러더니 형한테 대출이자도 잘 받고 있다며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잘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또다시 배신감에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저희 아들을 보고 싶다며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번에 보니까 우리 옆집 부부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구나. 어디라더라? 유럽이라고 했나? 한 보름 정도 투어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동남아 나에 저리 가라더라. 그래요? 보름 정도 유럽 다녀오려면 경비가 많이 들었겠네요. 어, 1,000만 원 넘게 들었다곤 하더라고. 아무래도 비행기 값이랑 숙소랑 뭐 이것저것 하면 그러겠지? 근데 그 돈 들만 하더라. 얼마나 좋은지. 그 부부가 여기저기 여행 안 간 곳 없다던데 유럽이 최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니들 나랑 남편이랑 유럽 좀 보내줘라. 네? 유럽이요? 저희가요? 그래. 큰애는 이제야 사업하느라 뭐 정신도 없을 테고 큰 돈 쓰기도 힘들 텐데 니들은 그래도 둘이고 돈도 잘 벌잖아. 예전에 환갑도 여행 보내준다고 하던데 나 환갑 여행도 못 갔고 이번에 보내주면 딱이겠다. 정말 해맑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는 시모를 보면서 전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보던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갑자기 무슨 유럽 여행이야. 비행기 타고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데. 됐어. 엄마 비행기 타는 거 무섭다더니만 유럽은 또 어떻게 가려고 그래? 눈 한번 꼭 감고 가면 되지. 뭐 그게 문제야. 니들이 보내줄 거지? 뭐 올해 안으로 보내주면 좋고 안 되면 내년도 좋고. 아이, 엄마, 그건 나중에 형도 사업 잘 되고 그러면 그때 생각해. 자식이 우리만 자식도 아니고 형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죄다 무슨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누르면 자신들이 해달라는 걸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딱 정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아빠가 치료도 받고 검진도 받아보시려고 엄마랑 같이 올라오셨답니다. 한 며칠 집에 있을 예정이라 방도 깨끗이 치우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남편이 갑자기 친구랑 약속이 생겼다며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나가버린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과 맛있는 걸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띵띵띵 울리더니 덜컥 문이 열리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엄마 아빠도 너무 당황해하시고 저 또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모는 친정 부모님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어? 아니, 사돈내외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아, 안사돈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검진 받으려고 올라왔어요. 저희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한 며칠 있다 가려고요.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들네 집이라 뭐 그냥 들렸죠. 에미야, 잠깐 나랑 좀 얘기하자. 시모는 갑자기 절 데리고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오신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예, 너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오는 남편 생각은 안 하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네 부모님이 오시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 밖에서 뼈 빠지게 남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네 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하루도 아니고 며칠?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못 산다 그럼. 예? 어머님,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편하게 오실 수 있죠. 어머님도 매번 이렇게 오시잖아요. 전 그럼 안 불편하고요? 예, 여긴 우리 아들 집이지. 허참, 아무리 너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우리가 신혼집도 해줘. 여기 이사도 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왜 남편 집이에요? 남편 집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아유, 됐다.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말해야지 뭐. 그렇게 시모는 거실로 나가더니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돈,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저희 아들이 불편하죠. 우리 아들 불편하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보아하니 사돈 오신다는 소식에 저희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여기 우리 아들 집이잖아. 그럼 나도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가요? 나갈 거면 어머님이 나가세요. 여기 남편 집 아니고 우리 아빠 집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아들 집 맞잖아. 아들 집이요? 그 아들, 그 잘난 아들, 신혼집 다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거 알고 사는 소리세요?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지인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하다가 다 날려먹었다고요. 땅바닥에 잘 뻔한 거, 그래도 저희 아빠가 도와줘서 여기 온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똑바로 아시고나 얘기하세요. 어머님이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너 거짓말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무슨 투자를 실패해.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사실 확인은 나가서 하시고요. 이 집은 분명 남편 집 아닙니다. 얼른 나가세요. 전 너무나 화가 나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속에서 열불이 펄펄 끓는데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더 이상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이 상황을 보시고선 친정 부모님은 마음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서 부모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아이와 친정 부모님을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1시간, 2시간 더 기다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 혀가 다 꼬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던 그 순간 남편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내가 우습냐? 내가 아무리 우스워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린데, 어? 시어머니를 내쫓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지금 당신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 너한테 하는 소리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한다고 했잖아. 근데 뭐? 내가 빚내고 다 날렸다고 얘기를 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를 내쫓아?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전 그렇게 남편의 말에 참아왔던 분노를 한 방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야, 이 삐리리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야, 정신 차려, 정신. 너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어?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곤 뭐? 너 같은 걸 참았던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사람이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줬으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야, 나 너랑 도저히 못 살아. 어?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못 있는다고. 당장 너도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고.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네 멋대로 대출받고 투자하고 또 대출받고 다 했으니까 이번에 내 차례야. 네 집도 아니면서 앞으로 여기서 살 생각도 하지 마.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시댁으로 간 듯 보였습니다. 새벽에 시모는 저에게 원망하는 문자까지 보내놨더라고요.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한 집안 가장을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그건 아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아들 보낼 테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라. 이 문자를 보고서 도저히 이 집안과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전 해가 뜨자마자 남편 짐을 싹 싸서 용달로 시댁에 싸그리 보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정사정하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다 말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다 말했어. 우리 집에서도 다 알고 너무 미안하대.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용서? 이미 기회는 다 끝났어. 이미 너한테 3번의 기회를 줬잖아. 처음 몰래 대출받은 거 그거 용서해주고 2번째 네 형 대출받아준 거 그것도 용서해줬어. 근데 넌 이렇게 기회를 여러 번 준 나한테 똥을 날려? 야, 네가 생각해도 양심 없지 않니? 됐고,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혼해.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니까. 제발. 남편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시모도 상황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미안하다. 아유,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내 다신 집에 안 갈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이라도 받아다오. 난 앞으로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아들만 좀 받아줘. 어떻게 이혼을 하니? 핏덩이 아이도 있는 애들이. 그 핏덩이 있는 아이 있는 제가 무슨 심정으로 이혼까지 결심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사과하시면 뭐 달라지나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이를 봐서라도 마음을 좀 돌려보면 안 되겠니? 돌릴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그 잘난 아드님 평생 끼고 사세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도저히 저 모자를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끝까지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소송으로 끝을 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해도 뭐 살고 있던 전셋집도 아빠가 해준 거라 나눌 것도 없었고, 대출은 죄다 남편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저지른 거라 남편이 다 갚아야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아들 잘났다고 저한테 얘기하던 전 시모는 지금 두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뼈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이혼하고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이 겨우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다며 전화가 오면서였어요. 여보, 나 이번 달 양육비 보냈어. 다음 달은 늦지 않게 보낼게. 실은 나 회사에서 잘렸거든. 형도 사업 망해가지고 이자도 안 주고 그거 다 갚느라고 늦었어. 미안해. 엄마도 맨날 짜증만 내고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빚 갚느라 집도 못 얻고 있어. 이해해줘. 그건 네 사정이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아빠 자리라도 지키려면 잊지 마. 그래도 전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양육비는 아직까지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 시모도 전 남편도 이제와 후회라고 있지만 이 후회는 모두 자신들이 만든 거란 걸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앞으로 전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아빠로서의 자리는 잘 지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는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 본가로 내려가 지낼까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휴가 때 본가에 가서 며칠 있으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남동생도 이직하면서 본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모두 다시 본가에 들어가 다 같이 살 날을 꿈꾸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친정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아들도 잘 키우며 지내려고 노력하려고요. 제가 더 노력하면 나중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의 진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때 상황은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은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인연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 사연은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가정의 평온함만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